자, 그럼 또 이제 두 번째 그 파트의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 영상은 여러분들 조금 보기 편하시라고 두 파트로 한번 나눠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파트는 후성 유전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후성 유전체의 개념, 이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절의 중요한 인자 두 가지를 연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성 유전체를 조절하는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시고, 어떤 임상 분야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때 부작용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성 유전체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런 걸로 설명을 먼저 시작해 보죠. 말과 당나귀. 두 종이 잘 만나지는 않지만 가끔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말과 당나귀가 결혼을 했을 때 이세가 태어나게 되면 말이 수컷이던 또는 말이 암컷이던 간에 상관없이 유전체에 대한 개념으로만 설명을 하게 되면 이세는 크게 다름이 없어야지 될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말이 수컷이냐 또는 말이 암컷이냐에 따라서 태어나는 이세의 형태들이 굉장히 크게 다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어떤 유전체에 대한 것 말고 다른 것들이 유전에 관계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말이 수컷인 경우에 태어나는 이세는 버세라는 표현을 쓰고요. 말이 암컷인 경우에 태어나는 경우는 노세라는 경우를 써서 같은 유전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나 다른가에 대한 것들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처음에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쌍둥이에 대한 경우인데요. 쌍둥이는 유전체가 거의 99.9, 특히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란성 쌍둥이가 공교롭게도 헤어져서 어떤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둘 간의 성격이나 외양 이런 부분들까지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들이 종종 발견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적 백그라운드는 동일한데 다른 무엇인가가 어떻게 작용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지네틱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유전자의 분석 또는 단백질 분석 즉 유전체에 대한 고정적인 개념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면 이것과 다른 형태의 인포메이션을 그래서 우리는 에피제네틱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게 됩니다. 유전체 이상의 또는 후성 유전체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죠. 그랬을 때 같은 유전체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기에 이제 도로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놓는가에 따라서 유전체가 갖고 있는 성질, 발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한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측정에 대한 시스템들은 어떤 네트워크 패턴들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차원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염색체의 DNA는 동일한데 DNA에 메틸기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DNA 메틸레이션 패턴을 조사를 하게 되죠. 일란성 쌍둥이에 대해서요.
그래서 패턴을 조사를 하니까 DNA 시퀀스는 동일한데 그 메틸레이션 패턴을 조사하는 것만으로 바라보면 다른 형태의 메틸레이션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에피제네틱 팩터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이런 존재 중에 하나가 DNA 메틸레이션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들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그 DNA 메틸레이션의 정도 여부가 그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그 유전자의 발현에 어떤 영향을 주겠다라는 생각들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수정을 하게 되면 그 난자와 정자가 수정을 하게 되면 하나의 이제 유전체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 유전체가 난화를 하면서 그 여러 그 세포로 되지만 이 세포 하나가 갖고 있는 유전체는 동일한 유전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유전체를 갖고 있는 세포들이 그 어떤 개체로 성장을 하고 다양한 조직이 되면서 그 뇌가 갖고 있는 유전체나 그리고 뭐 심장이 갖고 있는 유전체나 폐가 갖고 있는 유전체나 다 동일하지만 그 갖고 있는 동일한 유전체를 가지고도 그 발현하는 유전자들이 차이가 나는 일들은 과연 무엇이 하는가라는 것들이죠. 이런 그 같은 유전체를 가고도 조직 특이적으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녀석을 우리는 에피제네틱이라고 하는 용어들로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네틱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보게 되면 DNA 염기 서열에는 변화가 없이 그 크로마틴, 그 유전자가 얼마만큼 그 잘 컨덴스 또는 루즈한 형태의 그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들을 뭐 컴퓨터 하드웨어를 비견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그 유전체는 DNA 염기 서열이라고 보시면 되죠. 딱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하드웨어가 동일한다 하더라도 그 하드웨어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는가 따라서 그 처리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그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은 다양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유전체는 하드웨어라고 보신다면 에피지놈은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그 레귤레이션 하는가 따라서 유전자를 정밀하게 조절 또는 어느 유전자는 발현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그 제어해서 조절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조절에 대한 부분들을 제어를 할 수 있게 되게 되면 질환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에피제네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조금 크게 보시면 되냐 하면 그 우리 유전체들은 아주 그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이제 감겨서 잘 패킹이 돼서 크로모솜 형태로 패킹이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패킹이 되는 과정에 그 작용하는 큰 그 두 가지 메인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DNA 가닥에 메틸기가 붙는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히스톤의 여러 테일링에 여러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서 이 유전자의 그 크로마틴 구조의 변경을 일으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에피제네틱에 그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요소는 DNA 메틸레이션인데 DNA 메틸레이션이 뭐냐면 이 사이티딘이라고 하는 이쪽 그 5 프라임 부위에 메틸기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대한 차이로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스톤이라고 하게 되면
그 크로마틴의 그 유클레오점 같은 경우가 DNA 테일로 나와 있고, 이 테일에 메틸기가 붙느냐 아니면 아세틸기가 붙느냐 아니면 포스포기가 붙는가에 따라서 얘네들의 전하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감싸고 있는 유전자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요소로 그 보는 것들이 히스톤 그 모디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피지놈 개념을 그 크로마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로마틴 구조가 그 컴팩트하게 이렇게 컨덴스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헤테로크로마틴이라고 부릅니다. 헤테로크로마틴. 그리고 이 크로마틴 구조가 이렇게 느슨하게 루즈한 형태로 바뀌어 있는 크로마틴을 유크로마틴이라고 부릅니다. 유크로마틴. 그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히스톤 단백질의 유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감싸고 있는데, 헤테로크로마틴처럼 이 유전자들이 컴팩트하게 이렇게 되게 있으면 트랜스크립션 팩터 같은 것들이 이 반응을 해서 이 유전체에서부터 메신저 RNA를 만드는 과정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되게 되면 감싸 있는 유전자들은 오프한 상태로 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루즈하게 펼쳐져 있으면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반응을 해서 이것들을 전사하기 굉장히 용이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유크로마틴 상태에서는 진이 온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크로마틴 상태가 헤테로크로마틴으로 되느냐 아니면 헤테로크로마틴에서 유크로마틴으로 변하는가에 따라서 그 부위에 있는 유전자가 오프되느냐 또는 온되느냐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이런 크로마틴의 그 형태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보게 되면, 그 헤테로크로마틴 형태를 보니까 DNA에 메틸레이션이 많이 되어 있는, 그리고 그 히스톤에 메틸기가 많이 붙어 있는 형태들로 됐을 때 헤테로크로마틴 형태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DNA 메틸기가 이제 좀 떨어지고, 그리고 히스톤의 그 메틸레이션이 액티브한 부위라든가 또는 히스톤 아세틸레이션 같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면 유크로마틴 형태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지인을 발현하는 그 프로그램 형태 중에 그 제네틱 코드라고 하는 개념들은 DNA 시퀀스에 해당하고, 이거는 고정이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피제네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DNA 메틸레이션 그리고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에 의해서 크로마틴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유크로마틴, 헤테로크로마틴 변화에 의해서 진이 온되기도 하고 오프되기도 하는 이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또 하나 DNA 시퀀스의 변화는 없지만 그 트랜스크립션 된 메신저 RNA를 다운시킬 수 있는 RNA 인터피어런스 기능도 에피제네틱에 영향을 주는 팩터의 요소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에피제네틱에 대한 그 팩터들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크로마틴의 오가니제이션, 그 다음에 DNA 메틸레이션, 또 한 가지 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RNA 인터피어런스까지가 에피제네틱 코드의 대표적인 그 팩터들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 녀석들은 그 공교롭게도 제네틱 시퀀스와 비슷하게 유전을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상황을 변화시켜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차이들이 있죠.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요. 이런 현상에 대한 그 연구들이 그 뭐 시작된 지가 크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가장 빨라야 한 15년 정도밖에 흐르지 않아서 제네틱에 대한 연구보다는 조금
기간이 짧긴 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하게 그 각광을 받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에피제네틱 레귤레이션을 하는 녀석들을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우선은 DNA 차원의 모디피케이션은 DNA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크로마틴 모디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 히스톤 코드 또는 크로마틴 스트럭처에 대한 개념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 RNA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스몰 RNA 트랜스크립션에서 마이크로 그 엔도지너스한 마이크로 RNA하고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만든 숏 인터피어런스, 스몰 인터피어런스 RNA 같은 것들이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클레오솜에서 그 DNA에 메틸기가 붙지 않고에 따른 형태와 그리고 히스톤의 아세틸 또는 메틸레이션, 포스포릴레이션 이런 형태들로 인해서 크로마틴 스트럭처에 대한 변화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앞서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개념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NA 메틸레이션이요. DNA에 메틸기가 붙는 그 염기 서열 중에 대표적으로 작용하는 염기 서열은 사이토신입니다. 아데닌, 구아닌, 티민이 아니라 사이토신의 메틸기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로 DNA 메틸레이션 의 상황들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메틸레이션이 되어 있는 형태를 우리는 5메틸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부르고요. 아데닌이나 아니면은 이 메틸기의 네 번째에 메틸기가 붙는 형태도 있긴 하지만 주로 사이토신의 5 프라임 쪽에 붙는 메틸기가 그 유전자 발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메틸기가 붙는 그 효소들이 작용하는 부위를 살펴보게 되면 사이토신 다음에 구아닌이라고 하는 이때 그 이 유클레오타이드 서열을 그 포스포하고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CpG라는 표현을 쓰고, 이 CpG가 굉장히 여러 개 모여 있는 부위를 CpG 아일랜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 사이토신의 메틸기가 붙고 안 붙고가 되게 중요한 마커가 되고, 그리고 그런 형태가 붙을 수 있는 CG가 연결되어 있는 시퀀스를 갖고 있는 부위가 그 중요하게 바라보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해 보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두 개가 이제 더블 스트랜드로 되어 있는데 어떤 세포에서요. 이 세포가 이제 복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한쪽 가닥을 가지고 복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하겠죠. 메틸기가 똑같은 복제를 하니까 또 다른 가닥으로 복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복제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DNA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이 세포가 분열을 해서 이쪽에 메틸기가 없는 걸로 분열을 한 세포는 이런 식으로 그 한쪽에 메틸기를 붙여줘야 되는 드노보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작용들을 해서 엄마랑 똑같은 메틸레이션 패턴을 만들어야 되고요. 만약의 경우에 그 메틸기가 붙어 있는 걸로 만들어진 세포라면 엄마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그 한쪽의 메틸기를 그 없애는 그 메틸기를 그 메인테이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작용들을 하게 돼서 딸 세포도 그 2세 세포도 똑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차원을 보게 되니까 DNA 메틸기를 그 유지시켜주는 그리고 DNA 메틸기를 새로 만들어주는 효소에 대한 것들이 세포에 있겠다라고 싶어서 찾아보기 시작했고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 효소들을 우리는 DNA 메틸 트랜스포레이즈라고는 효소라고 이제 명칭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지하는 것하고 그 새로 이제 메틸기를 붙이는 효소들의 역할들이 각각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시키는 것에서는 DNA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를 약을 써서 DNMT1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드노보 하는 메틸 트랜스퍼레이즈 역할을 하는 데는 3A, 3B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뭐 어떤 DNMT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작용을 한다라는 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요. 단지 그냥 DNA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라고 하는 것들이 사이토신 기에 메틸기를 붙이고 그걸 조절하는 역할들을 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사이토신하고 사이토신에 그 메틸기가 붙어 있는 녀석을 구분을 할 수 있는 이 신호를 구분할 수 있는 녀석이 세포 안에 존재를 해야지 메틸기가 붙고 안 붙고가 의미를 줄 수 있을 거잖아요. 따라서 얘네들을 인지할 수 있는 녀석이 누가 있을까 하는 찾아보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징크가 달려있는 CTCF라고 하는 이 독특한 형태의 단백질이 그 DNA에 메틸기가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반응하는 양상이 다르다. 따라서 DNA 메틸레이션이 하나의 그 세포 내 신호로 그 전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분들이 뭐냐 하면 그 어떤 유전자의 IGF2와 그 H19이라고 하는 유전자들이 있습니다. 같은 그 어릴 안에 있는데 이 공교롭게도 엄마 쪽에서 유전되어 있는 어릴과 아빠 쪽에서 유전되어 있는 어릴 사이에 그 다른 점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H19 그 앞쪽에 조절하는 부위에 그 CPG 아일랜드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엄마 쪽에서 온 CPG 아일랜드들은 다 그 메틸기가 없는 상황인데 아빠 쪽에서 온 CPG 아일랜드를 보니까 여기에 다 메틸기가 붙어 있더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 CTCF가 하는 역할들을 살펴보니까 메틸기가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데 메틸기가 있는 곳에서는 떨어져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게 딱 붙어서 이쪽 편으로 워킹을 할 수 없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엄마의 어릴에서는 H19이라고 하는 것들이 엄마 쪽에서 H19이 그 유전이 되고요. 발현이 되고요. 그리고 아빠 어릴에서는 이쪽에 CTCF가 그 바인딩하지 못함으로 해서 H19는 오프가 되고 그 아빠 쪽에 IGF2가 온이 되게 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순마 말이 그 수컷이냐 말이 암컷이냐에 따라서 버새가 나오냐 노새가 나오냐라는 아주 커다란 차이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마 쪽의 유전자에 메틸기가 있느냐 없느냐, 아빠 쪽의 유전자에 메틸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는 엄마 유전자만 발현을 하고 어떤 유전자는 아빠 쪽의 유전자만 발현함으로 해서 전혀 다른 양태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것을 우리는 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각인 효과에 관계했던 팩터도 DNA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에피제네틱 팩터가 작용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클레오좀 코어에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유클레오좀 코어를 보게 되면 그 거의 2바퀴 반 정도를 그 히스톤 단백질을 싸고 돌아가는데 DNA가요. 그 바깥쪽으로 그 코어에 형성하지 않는 테일 이 부위가 이제 나와 있게 됩니다. 이런 테일 부위에 그 아세틸기가 붙느냐 아니면 메틸기가 붙느냐
포스폴기가 붙는가에 따라서 이 테일의 차지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그런 변화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싸고 있는 유전자의 발현 또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바인딩하는 형태 이런 것들의 조절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보게 되면 알지닌기에 메틸기를 붙이는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라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메틸 트랜스퍼레이즈가 있어서 붙이는 부위가 좀 다르다. 즉 히스톤 단백질 H4의 알지닌 세 번째에 붙이는 그 알지닌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도 발견이 됐었고 또는 H3 테일링 중에 뭐 두 번째 또는 뭐 2A나 4에 붙이는 알지닌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많은 메틸 트랜스퍼레이즈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스톤의 모디피케이션을 좀 세밀하게 만들어서 그것들이 신호 전달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증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라이신의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메틸 트랜스퍼레이즈가 존재한다는 것들을 발견을 했고요. 가장 그 유전자 발현하고 관계에서 연구가 가장 많이 됐던 녀석들은 아세틸레이션하고 디아세틸레이션입니다. 라이신에요. 그 히스톤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라는 형태의 약어로 헷이라는 표현을 쓰고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션이라고 하는 약어로 HDAC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라이신 장기에 그 아세틸기를 갖다가 이제 붙여놓는 히스톤 아세틸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붙여있는 아세틸기를 떼어내는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션 기능은 HDAC 기능들이 있게 됩니다. 이 아세틸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아세틸기가 있으면 이 아세틸기 차지를 띠기 때문에 테일이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날개를 펴듯이 펼쳐지게 됩니다. 아세틸기를 떼버리면 차지가 없기 때문에 이 그 DNA를 감싸는 테일이 감싸는 형태로 되게 되죠. 따라서 아세틸기가 붙게 되면 이 크로마틴의 형태는 크로마틴 형태로 루즈한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아세틸기가 떨어지게 되면 크로마틴 형태는 헤테로크로마틴 형태로 바뀌는 구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히스톤 아세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유전자는 그 오픈 크로마틴 형태로 돼서 그 DNA에 가 잘 발현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 HDAC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션을 시키게 되면 이 녀석들은 크로즈 크로마틴, 헤테로크로마틴 형태로 바뀌게 돼서 진 익스프레션이 막히게 되는 레귤레이션을 하게 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히스톤기에 아세틸기를 붙이는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도 굉장히 이제 많은 종류들이 발견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히스톤의 디아세틸레이션 시키는 HDAC도 그 클래스에 따라서 1 클래스, 2 클래스, 3 클래스 등등의 굉장히 많은 녀석들이 발견돼서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녀석들이 생겼을 때 마찬가지로 DNA 메틸레이션을 인지를 하는 프로테인이 존재했듯이 히스톤의 아세틸기 또는 액티베이션의 형태들을 인지하거나 또는 히스톤의 메틸레이션 그와 같이 리프레서 신호들을 인지할 수 있는 녀석들이 존재를 해야지 이 신호 체계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아세틸레이션 되어 있는 히스톤에 주로 많이 붙는 단백질을 조사해 보니 그 녀석들은 브로모 도메인을 갖고 있더라. 브로모 도메인을 갖고 있는 녀석들의 단백질들은 아세틸기에 많이 바인딩을 하고 이 브로모 도메인을 갖고 있는 단백질을 조사해 보니 여러 유전자를 익스프레션 할 수 있는
녀석들을 같이 가지고 다니더라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메틸레이션된 히스톤에 많이 붙는 녀석들의 단백질을 조사해 보니 이 녀석들은 크로모 도메인을 갖고 있더라 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이 크로모 도메인을 갖고 있는 녀석들은 여러 가지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단백질 군들하고 같이 컴플렉스를 이루어서 돌아다니더라라는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중요하게 히스톤의 그 모디피케이션, 그걸 통해서 크로마틴 리모델링을 하는 컴플렉스를 이루는 그 두 가지 패밀리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아스틸기를 인지하는 브로모 도메인을 갖고 있는 패밀리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메틸기를 인지하는 크로모 도메인을 갖고 있는 패밀리들이 그 히스톤의 모디피케이션을 인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하는 것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에피제네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모델을 DNA 메틸레이션과 그리고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의 중요한 에지닥의 형태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전자가 발현에 영향을 줄 때 프로모터가 중요하다는 것들은 잘 알고 있겠죠. 생화학 시간에 배웠을 테고, 이 프로모터기에 붙어 있는 CPG에 C에 이제 메틸기가 붙어 있는 과정들을 하게 되면 유전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헤테로크로마틴 형태로 바뀌어서 오프된다. 그리고 이런 오프될 때 영향을 미치는 게 DNA 메틸 트랜스퍼레이즈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그런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더군다나 DNA 메틸기가 많이 붙어 있으면 메틸레이션된 DNA와 바인딩된 도메인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 이쪽 그 DNA 부위를 꽉 바인딩을 하고 있어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프로모터기에 H닥이 이제 붙어서 아스틸기를 다 떼버리면 그 히스톤 테일링이 다 이제 유전자를 감싸고 있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진이 또 이제 오프된다라고 하는 개념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레귤레이션 프로세스들은 리버서블 하게 됩니다. 그래서 H 닥이 워킹을 하느냐 또는 히스톤 그 아스틸 트랜스퍼레이즈 H이 워킹을 하는가에 따라서 유전자가 그 발현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유전자가 이렇게 오프되기도 하는 리버서블한 상태가 되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이제 도출이 됩니다. 히스톤의 모디피케이션에도 일정한 신호를 그 주는 암호 체계가 존재하지 않을까? 그래서 히스톤 코드라고 하는 개념들이 도출이 됐었고요. 개념들은 이겁니다. 히스톤 테일에 그 뭐 아스틸기가 붙고 메틸기가 붙고 포스포기가 붙는 또는 아세틸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붙게 되면 얘는 1번 신호, 얘는 2번 신호 하는 것처럼 그 지네틱 코드처럼요. 어떤 암호 체계가 존재하지 않을까에 대한 컨셉으로 히스톤 코드 개념들이 만들어졌고 이것에 대한 것들을 그 어떻게든 이해를 하고 어떤 히스톤 코드가 어떤 신호를 보낸다라는 것들을 체계를 잡아서 정리를 하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생기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 일정한 그 히스톤 코드에 대한 가설에 맞는 것도 생겼지만 그렇지 않은 형태들이 생기게 되면서 히스톤 코드는 하나의 아직까지는 그 하이포시스 정도로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크립션을 시키는 코드 또는 그 뭐 복제하는 또는 그 사일런싱하는 코드들에 대한 개념들을 이해하려고 했었으나 그 정확하게 딱 명확한 정리된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조금 더 향후에 이제 연구가 되면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형태들의 모디피케이션들이 상당수 그 발견이 되면서
그 야망을 갖고 있었던 힐스턴 코드에 대한 것들은 정리가 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노력 중에 일환으로 그 힐스톤 코어 단백질 세 번째 H3의 테일링에 어디에 뭐가 붙으면 뭐 어떻게 된다, 또는 포스프기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리들이 뭐 지금이 뭐 무의미한 것들은 아니죠. 당연히 어떤 케이스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펑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정리들은 아직까지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게 딱 무엇이다라고 하는 정리된 형태가 나타나지 않아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발견하는 것들이 초창기 모델이 뭐였냐면 2002년도입니다. 뭐 지금으로 치면 뭐 18년 정도 전쯤이죠. 그 네이처 제네틱스라고 연구자라면 한 번쯤 내보고 싶은 굉장히 그 질적으로 훌륭한 잡지에 이제 실리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어떤 케이스라고 하냐면 이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SERPIN 베타라고 하는 유전자가 그 어떤 조직에서는 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에서는 발현을 합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기지? 다 리버도 이 유전자를 발현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리고 발현하는 이 녀석도 DNA를 갖고 있을 텐데, DNA는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는 발현을 하지 않고 어디에서는 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를 살펴보니 바로 DNA 그 프로모터로부터 그 플러스 1 그 주변에 있는 녀석들을 살펴보니까 그 발현을 하지 않던 허트나 스킨, 파이브라스트, 본메로에 있는 부위에서는 다 그 CPG에 이쪽에 메틸기가 붙어 있는, 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메틸기가 붙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붙어 있는 형태로 발견이 됐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발현을 하고 있는 그 세포에 있는 데서는 다 메틸기가 붙어 있지 않는 순수하게 CPG로만 있다라고 하는 형태를 발견하게 되죠. 따라서 DNA에 메틸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유전자 발현이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온되고 오프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가 발표가 2002년도에 된 것이고요. 이 정도의 그 발표로 네이처 지네틱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 실렸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보여지는데, 메스트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메스트 유전자는 그 암컷이 그 새끼를 케어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메스트 유전자가 발현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새끼를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새끼를 잘 돌보게 됩니다. 근데 메스트 유전자가 발현을 잘 못하게 되면 그 새끼를 잘 케어하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새끼가 엄마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예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녀석 주위에서 메스트 유전자가 DNA 상황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구나, DNA의 문제로 살펴게 됐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이 녀석의 DNA에도 문제가 없고 이 녀석의 DNA에도 문제가 없는데 어쩐 일인지 이 녀석은 메스트 유전자를 발현을 하고 이 녀석은 발현하지 못하는 현상들을 발견하게 됐죠. 이것도 바로 그 DNA 메틸레이션이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즉 유전자의 시퀀스 서열에 문제가 없더라도 유전자가 발현되기도 그리고 오프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점차 이제 강력한 증거들을 확보하면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그 캔서라고 하는 파트에서도 이전에는
온코진이라든가 튜머 서프레스 진의 뮤테이션 또는 어떠한 그 문제, 이러한 제네틱한 문제로만 캔서가 일어난다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시퀀스의 문제가 없더라도 DNA의 하이퍼메틸레이션이 벌어진다거나 또는 크로마틴의 리모델링 같은 것들이 벌어져서 온코진이 그 발현하지 않았던 온코진이 발현이 되기도 하고, 발현을 잘 하고 있던 튜머 서프레서 유전자가 발현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도 캔서가 벌어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에피제네틱에 대한 개념도 캔서 파트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캔서를 연구할 때 이게 제네틱한 시퀀스상의 문제인지 또는 메틸레이션이나 크로마틴 리모델링 상의 문제인지를 조사를 하게 되죠. 그 굳이 보게 되면 그 제네틱의 문제만 있는 녀석들도 있고요. 또는 그 에피제네틱의 문제로만 벌어지는 녀석도 있고, 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결부돼서 벌어지는 녀석들도 있어서 캔서를 조사할 때 제네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에피제네틱에 대한 문제도 같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그 캔서를 바라보는 시점들이 많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캔서 차원에서 이제 보게 되면 노말 셀에서 튜머 서프레스 지인들이 이렇게 아세틸기가 많이 붙어 있어서 잘 발현을 해서 암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태였다면, 그 이런 그 아세틸기를 떼는 형태들이 벌어지고 또는 DNA 메틸기를 붙이는 형태들이 벌어져서 튜머 서프레서 유전자가 있던 부위가 그 헤테로크로마틴 형태로 크로마틴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서 튜머 서프레서 유전자가 발현을 못해서 캔서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상황들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에피제네틱의 그 변화들이 그 휴먼 디지즈하고도 이제 관계 있다라고 하는 파트로까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미치면서 캔서뿐만 아니라 이런 에피제네틱의 변화가 노화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최근에 그 신문에 보도된 보를 보게 되면 망막의 노화로 발생하는 망막증 같은 경우에 에피제네틱 레귤레이션 치료를 통해서 이 젊은 망막,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망막으로 돌려놔서 에피제네틱 세라피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요.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모델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신문이나 여러 가지 발표에 발표된 적들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휴먼 디지즈 또는 유로 디벨롭먼트 디스오더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오베스티 또는 불임,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러한 에피제네틱의 미스 레귤레이션 또는 에이징이 되면서 벌어지는 그 세밀한 조절이 안 돼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로도 그 휴먼 디지즈를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큰 컨셉으로 그 제네틱에 대한 문제들은 어떤 뮤테이션이나 어떤 딜리션, 이런 파트들, 그 유전체 자체, 즉 하드웨어 자체가 이제 고장나는 개념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 하드웨어를 고치는 유전자 치료에 대한 방법들이 적용되죠. 이럴 때는 유전자 치료, 즉 하드웨어를 고치는 유전자 치료가 될 거고요. 에피제네틱에 대한 문제들은 유전자 하드웨어는 문제가 없는데 그 크로마틴 레귤레이션 또는 DNA 메틸레이션, 이런 파트들이 적용을 해서 유전자를 오프를 시킨다면 얘네들은 오히려 에피제네틱 세라피라고 하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수정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유전자 치료는 뭐 전달체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고치는 작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하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 변경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형태의 레귤레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것들을 수정이 가능한 형태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선 1차적으로 영상 파트를 마쳤고요. 에피제네틱에 대한 개념과 거기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요소, 그 녀석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캔서라고 하는 디지즈에 영향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파트, 실제로 이제 어떻게 치료 영역에서 그것들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